안녕하세요. 오늘은 흑인 노예 역사에 묻혀 있는 백인 노예에 대한 역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워낙 영화, 드라마 등 현재 미디어에는 흑인 노예들이 부각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백인 노예하면 생소하게 들립니다. 특히 그 시대가 유럽이 점차 세계의 패권을 잡아가기 시작하는 대항해 시대와 근대 국가 건설로 나아가는 18, 19세기 때에도 버젓이 백인 노예들이 존재했었다는 것이 의아할 것입니다. 심지어 소수의 규모도 아니고 130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물론 백인 노예하면 로마 제국이 북방의 게르만족을 잡아다가 노예로 썼던 역사가 보여주듯 고대 시대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영상에서는 유럽 국가들이 식민지 건설과 흑인 노예 무역에 집중했을 당시 또 다른 한쪽에서는 백인 노예 무역이 성행했던 잘 알려지지 않은 역사의 아이러니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백인 노예의 최대 수요자 역할을 한 곳은 오스만 제국이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17세기 말 오스트리아 빈 문턱까지 그 세력이 도달하기도 했던 당대 유럽 세계의 가장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사회 구조를 보면 노예들의 수요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특히 노예들을 제국의 군사력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국가 유지를 위해서 끊임없는 노예의 공급이 필요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예니체리입니다. 예니체리는 유럽의 정복지에서 기독교의 백인 아이들 납치해 간 다음 철저하게 세뇌시켜 이슬람 전사로 재탄생시킨 인간 병기들이었습니다. 얼마 전 유행한 왕자의 게임이라는 드라마에서 거세병이라는 노예 병사들이 등장하는데 오스만 제국의 예니체리에서 모티프를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오스만 제국의 노예 수요에 관해서 특별하게 백인 노예만 원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여러 정복지에서 데려온 노예들 중에 한 부류였을 뿐입니다. 예니체리도 처음에는 유럽 원정 목적으로 유럽 지형에 익숙한 백인 노예들을 집중적으로 활용했으나 나중에 유럽 원정이 시들해졌을 때 백인 노예 출신 예니체리의 수요도 사라집니다. 다만 오스만 지배층들의 하렘의 경우 백인 노예들이 다른 지역의 노예들보다 더 선호받는 그런 경우는 있었다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오스만 제국의 이런 노예 수요에 대해 공급자 역할을 해준 이들이 바로 해적들이었습니다. 그 해적들의 주요 기지가 알제, 튜니스, 트리폴리 그리고 살레 공화국이었습니다. 이 북아프리카 해적들과 얽힌 역사를 보면 유럽과 이슬람의 복잡하고 오래된 역사가 작용하는데 스페인의 레콩키스타 역사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레콩키스타는 718년에서 1492년 대략 800년에 달하는 역사 내내 이베리아 반도에서 이슬람 세력들을 몰아냈던 스페인 그들만의 십자군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15세기 말 스페인 왕국이 드디어 전 반도를 수복하게 되는데 이후 자칭 순결한 카톨릭 왕국을 만들기 위해 잔존하고 있던 무슬림들을 계속 쫓아냅니다. 그리고 이 몇백 년 동안 이어진 스페인의 복수는 다시 몇백 년 동안 대대로 살아왔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무슬림들에게 또 다른 복수심을 심어주고 결국 그 복수심은 북아프리카에 기반을 둔 이슬람 해적 집단의 활동을 강화시켜줍니다. 그 대표 사례가 살레 공화국이었습니다. 살레 공화국은 1627년에서 1668년 존속하였던 해적 국가인데 16명의 대표들이 제독이라 불리는 국가 리더를 선출하는 공화정제로 운영되었습니다. 특히 살레 공화국은 다른 해적 기지들과는 달리 대서양에 있었기 때문에 그 활동 반경이 지중해 해적들과는 비교가 안 되었습니다. 멀리는 캐나다의 뉴펀들랜드 섬까지 진출했고 일반적으로는 영국, 아일랜드, 남해안 민가에서 백인들을 납치해 갔습니다. 특히 1627년 아이슬란드 노예 사냥은 심각한 수준이었는데 6만 명의 인구 중 900명, 즉 인구수의 대략 2%가 노예 시장으로 끌려갑니다. 여담으로 로빈슨 크루소 소설에 해적단들이 등장하는데 이 살레 공화국의 해적단들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살레 해적단들은 알제리 해적단과 연합을 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더욱 위협적인 존재감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한편 1571년 오스만 제국 함대가 카톨릭 세력들에게 박살난 레판토 해전이라는 역사를 고려하면 이슬람 해적들이 창궐하는 것이 의아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제해권이 유럽 세계로 넘어갔는데 해적들이 버젓이 활동하는 것이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순된 결과를 낳은 원인 중 하나가 유럽인 출신의 변절자들이 큰 역할을 해줍니다. 우리로 치면 일본의 왜구들 중에 고려인과 중국인들도 있었던 것처럼 이 유럽 세계에도 가혹한 세금, 형벌 등 공권력을 피해 달아난 사람들이 이슬람 해적단에 합류했었습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유럽의 범선 조선술 같은 고급 지식들도 같이 넘어옵니다. 이와 더불어 북아프리카 해적단을 흔히 바르바르 해적이라 부르는데 이 집단들은 꾸준히 유럽인들을 대상으로 정치 선전을 하기도 합니다. 북아프리카가 마치 자유와 풍요의 땅이라는 환상을 심어주어 본인들의 세계로 넘어오도록 지속적으로 유혹합니다. 그리고 레판토 해전 이후 오스만 제국 자체도 다시 함대를 재건했기 때문에 유럽 세계로 기울어졌던 제해권의 밸런스도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1816년 알제리 해적 기지 본토가 영국 네덜란드 연합 함대에 의해 박살날 때까지 바르바라 해적단들이 지속적으로 유럽 세계를 괴롭힐 수 있었던 겁니다. 바르바라 해적단들은 주로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등 남유럽 연안지대 민가를 공격하여 포로들을 잡아오거나 유럽 국가들의 상선을 공격하여 선원들을 잡아다가 노예시장에 팔아버렸습니다. 이따금 유럽 국가들이 해군들을 동원하여 해적 소탕 작전을 폈는데 그때 전쟁 포로가 되어버린 백인들도 잡혀가 노예시장에 팔렸습니다. 대표적으로 덴마크가 한번 바르바라 해적질에 참다 못해 폭발하여 1770에서 72년 알제리 해적 기지를 공격하러 갔는데 오히려 패배당하고 노예가 된 자국 전쟁 포로들을 비싼 값으로 다시 사들이는 굴욕을 겪기도 합니다. 이와 별도로 노예가 된 전쟁 포로 사례 중 유명한 인물이 있는데 돈키호테의 저자 세르반테스입니다. 인생의 밑바닥이라고 볼 수 있는 노예 생활을 5년 동안 경험했던 인고의 시간이 있었기에 아마 돈키호테 같은 명작이 나올 수 있었다고 봅니다. 한편 잡혀온 노예들에 관하여 관련 기록을 보면 백인들이 노예시장에 끌려오면 가장 먼저 손검사부터 했다고 합니다. 거친 손인지 고운 손인지를 보면 대충 그 사람의 신분에 대한 견적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운 손을 가진 사람들은 당연히 비싼 값에 팔렸다고 합니다. 말이 좀 이상하지만 투자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귀족 출신이면 그가 속한 가문에, 종교인이면 종교단체에다가 비싸게 몸값을 요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소위 돈이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16에서 19세기 초반까지 바르바라 해적들이 너무 골칫덩어리여서 유럽 국가들은 자기네 상선들은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아예 알제리의 대의에게 조공이나 다름없는 돈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이 굴욕적인 역사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1794년 그동안 미국 상선에 보호자 역할을 해주던 영국 해군이 떠나버리는데 해군이 없던 미국은 상선의 안보가 바로 노출되어 버립니다. 프랑스의 도움을 요청하지만 잘 알려진 대로 그 지역은 이미 혁명으로 정신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결국 미국의 상선들이 알제리 해적단에게 수차례 공격당하게 되고 미국은 마치 깡패들에게 삥을 뜯기듯 알제리에게 돈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연방정부 예산의 20%에 달하는 돈을 1794년부터 1800년까지 알제리에게 바치게 되는 굴욕을 겪습니다. 아마 미 해군 역사에서 이때가 가장 비참했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1794년 알제리에게 삥을 뜯기던 날이 바로 미 해군이 창설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800년 미 해군 함대가 완성되자마자 다음 해에 그동안의 치욕을 만회하기 위해 알제리 해적 기지를 소탕하러 바로 원정을 떠납니다. 그렇게 1816년이 되면 앞에서 말했듯이 이 해가 바르바라 해적들의 백인 노예 사냥이 종식되는 시기였습니다. 나폴레옹 시대를 거치며 유럽 문명이 타 문명보다 군사력을 대표적으로 절대 우위를 갖기 시작하는데 이때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르바라 해적 소탕이었습니다. 그만큼 유럽 세계에서 이들이 얼마나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16년 영국과 네덜란드 연합 함대에 의해 알제리 해적 기지가 폭격당하고 알제리 군주와 조약을 맺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기독교 출신 백인 노예들의 매매를 금지한다고 대놓고 명시해 놓았습니다. 이때가 16세기부터 19세기 초까지 대략 130만 명에 달했던 백인 노예 역사가 사그라지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관성이란 것이 있기 때문에 이후 음지에서 노예 무역이 이루어지긴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스만 제국으로 이어지는 백인 노예 공급자 중에 해적들 말고 동쪽의 타타르족들도 그 역할을 했는데 이들은 주로 동유럽의 슬라브족들을 납치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유입되는 노예 매매는 바르바라 해적단보다 좀 늦은 1850년대에 금지됩니다. 여담으로 흑인 노예 매매 금지 같은 경우는 더 늦게 이루어지는데 1890년대에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영상의 주제는 아니지만 오스만 제국 내 흑인 노예 매매 양상에 대해 잠깐 설명해보면 이집트에 근거지를 둔 콥트 교회들이 그 공급자 역할을 합니다. 특히 에티오피아의 기독교 공동체들이 흑인 노예 사냥에 주도적으로 나서기도 합니다. 이전에 에티오피아 메넬리크 2세를 주제로 한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그때 이 인물이 재원을 확보할 수 있었던 수단 중 하나가 흑인 노예 무역이었습니다. 어쨌든 19세기 말 오스만 제국 강영 내에서도 대부분 흑인 노예 무역은 사라집니다. 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법상에서의 소멸을 의미했고 관습이란 것이 끈질기게 남으려고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1차 세계대전 때까지도 노예 매매의 흔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수많은 백인 노예들과 흑인 노예들이 이슬람 세계에서 존재했었지만 지금은 어찌된 일인지 인구 구성을 보면 되게 아랍인들밖에는 안 보입니다. 반면에 미국이나 유럽을 보면 흑인 노예의 뿌리를 둔 아프리카계 사람들이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세계에서는 마치 노예가 있었냐는 의문을 가질 정도인데 이런 차이가 발생하게 된 한 가지 원인은 이슬람인들의 노예 정책이 있었습니다.
현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잔인하지만 이들은 노예들의 생식기를 전부 잘라버렸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노예들에게 있어 후손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박탈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현재 그 인구 구성에 있어 똑같이 노예 매매가 성행했어도 미국이나 유럽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된 겁니다. 다음에도 새로운 지식의 공유를 위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